우리 세훈이 본다고 아주 살맛이 난다. 젖살이 올라 포동포동한 아들을 들어올리며 아버님 얼굴에 웃음이 만연하셨어요. 그리도 좋으실까. 아들 보고 싶다며 저희 집에 자주 오셨는데 덕분에 남편도 아버님과 자주 만나게 되고 어색하기만 했던 분위기가 아이 하나로 웃음이 넘치게 되더군요. 그렇게 원하던 화목한 모습이 우리 아들 덕분에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 분위기에 못 어울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바로 시어머님이었죠. 이제 일어나요 우리. 세아가 피곤하겠어요. 아이 그래. 내가 손자한테 빠져서 눈치 없이 그렇네. 아가 이제 쉬거라. 나는 간다. 더 계시다가 가셔도 돼요. 에이 아니다. 우리 이만 가마. 쉬거라. 아버님은 아이가 눈에 밟혀서 자리에서 쉬 일어나지 못하셨지만 시어머님의 성화에 끌려서 나가시다시피 했어요. 어머님은 저를 배려하신 척하면서 아버님이 오래 있지 못하시게 늘 중간에서 끼어드셨죠. 말로는 제가 쉬어야 한다고 하셨지만 눈빛이나 얼굴 표정은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니었어요. 사람이 느낌이란 게 있잖아요. 어머님은 단순히 아버님과 아이가 같이 있는 걸 보기 싫으신 게 분명했어요. 저도 제가 예민한 거라고 생각했었지만 자꾸만 반복되는 상황에 그게 아니구나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도 싫어하는 말이 있었는데 바로 재산에 대한 말을 언급하실 때였어요. 우리 세훈이 무럭무럭 자라거라. 할애비가 우리 세훈이 다 크면 집도 주고 건물도 줄 거야. 우리 세훈이 갖고 싶은 거 다 줄 거다. 알았지? 아니 아직 돌도 안 된 애한테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내가 뭐 틀린 말 했는가? 우리 집안 장손인데 할아버지 재산 물려받는 건 당연하지. 아, 이도? 아버님은 기분 좋아서 하시는 말이었지만 유독 시어머님은 그런 말을 싫어하셨고 그럴 때마다 얼른 대화 주제를 바꾸셨어요. 재산을 물려준다는 말이 불편하신 게 분명하셨죠.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저는 남편 생각이 더욱 났어요. 어릴 때 제 기억에 남편의 어머니는 정말 다정하고 좋은 분이셨거든요. 남편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고 가정이 우선인 그런 분이셨는데 아버님이 사별 후 빨리 재혼을 하신 것도 아마 빈자리를 견딜 수 없어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두 분이 사이가 참 좋으셨어요. 그렇게 좋은 분이셨는데 남편은 더 이상 엄마를 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평생 그 빈자리에 공허함을 느낄 텐데 새어머님은 그 공허함을 메워주실 분이 아닌 것 같아 마음이 많이 아프더군요. 그래도 저와 아들이 있으니 참 다행이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엄마의 자리를 채워줄 수는 없지만 가족이라는 보금자리는 제가 만들어줄 수 있으니 그거라도 정말 잘해줘야겠다. 그렇게 다짐을 했고요. 아이는 무럭무럭 잘 자라고 남편도 직장에서 열심히 일해주고 하니 걱정거리가 없었어요. 아버님과도 관계가 개선되어 가는 게 보이니 제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주고 있는 거였죠.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나쁜 일이 따라오잖아요. 남편에게 믿기 싫은 일이 생기게 되었어요. 두통이 심해져서 건강검진을 했는데 머리에서 종양이 발견되었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술은 가능한 거예요? 위치가 좀 애매한 곳에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술을 안 할 수도 없는 크기라서 위험은 있지만 감수하고 수술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능하면 약물로 치료를 하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더군요. 남편은 아직 젊은 나이인데 혹시나 수술하다가 잘못되기라도 하면 상상만으로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혹시나 약물 치료로 가능하지 않을까 싶은 희망에 유명하다는 병원들을 다 쫓아다녀 봤는데 모두들 수술을 권했어요. 이렇게 검사만 받으러 다니시면 시간만 허비하게 됩니다. 지금 김진혁 씨에게는 타이밍이 더 중요해요.
결국 저희는 수술을 결정했습니다. 하기 싫다고 피하고 있으면 병만 키우고 있을 뿐이었기에 결단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세훈 아빠, 수술 잘 받고 와야 해? 힘내서 암덩어리 같은 거 다 잘라버리고 멀쩡하게 돌아와야 해? 그럼 내가 너랑 세훈이 두고 어디 가겠어. 마음 단단히 먹고 수술 잘하고 올게. 당신 너무 기운 빼지 말고 마음 편하게 기다리고 있어. 응, 약속이야. 꼭 잘 견뎌내야 해. 그래. 수술실을 들어가기 직전에 남편의 손을 힘껏 잡았어요. 이 사람 강한 사람이니까 다시 내 곁으로 돌아올 거라고. 우리 세훈이 곁으로 올 거라고 믿으면서 수술실 안으로 들어가는 그 사람을 끝까지 바라봤어요. 곧 수술방 전광판에 불이 들어왔고 수술이 시작되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침착하게 그 사람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지만 수술 시간이 더해질수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어떤 예감이 있었던 걸까요? 아무리 애를 써도 진정이 되지 않더군요. 수술 시간이 2시간이 넘어가자 저는 기진맥진해졌고 그때 시부모님이 오셨어요.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아들을 보겠다고 아버님이 우겨서 오셨다고 하더군요. 역시나 시어머님이 병원에 못 오게 막고 계셨던 모양이었어요. 너는 얼굴이 하얗게 해서 곧 넘어가겠다. 뭘 그리 긴장하고 그러니 의사가 알아서 잘할 텐데. 저 괜찮아요, 어머님. 괜찮기. 너 때문에 네 아버님이 더 불안해하시지 않니? 죄송해요, 어머님. 죄송할 것도 없었지만 넋이 나간 상태였기에 아무 말이나 뱉었어요. 솔직히 시어머님 상대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 모른 채도 할 수 없어서 겨우 대답이나 해줬죠. 아버님도 수술이 길어지자 걱정이 많으신지 말없이 수술방 문만 뚫어져라 보고 계셨어요. 한참 지나 의사 선생님이 나왔고 수술이 잘 된 것 같다며 회복실로 이동할 거라는 말을 듣고서야 저희는 안심을 할 수가 있었어요. 두개골을 열었기에 그날 바로 면회가 되지 않고 다음 날이 되어서야 남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미동도 않고 계속 잠만 자는 겁니다. 간호사 말로는 아직 깨어나지 못했다고 했고 불안한 저는 그 사람 손만 계속 주무르고 있었어요. 언제 깨어날까 노심초사 남편의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남편은 끝내 깨어나지를 못합니다. 혼수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선생님, 왜 안 깨어나는 거예요? 왜요?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CT상에도 출혈도 없고 좋아요. 그런데 왜 안 깨어나냔 말이에요. 현재로서는 기다려보는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어요. 수술은 잘 되었는데 사람이 깨어나질 않는다니. 의사의 말에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고 시어머님은 제 탓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안에 잘못 들어와서 그래.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솔직히 나는 네가 처음 인사 올 때부터 찝찝했어. 그런데 진영이가 너무 좋아해서 눈 감아준 거야. 내가 그때 결혼 못하게 틀었어야 했는데. 당신 그게 무슨 말이야? 내 말이 맞아요. 저것이 우리 집안에 들어와서 아들이 뇌종양이 생기고 혼수 상태가 된 거라고요. 당신 아직도 모르겠어요? 어머님, 말씀이 너무 심하신 거 아니에요? 자, 그 순간 시어머님이 제 뺨을 때리셨어요. 그리고 하면 안 되는 말을 하셨죠. 내 아들 잡아먹은 년 죽어 있냐나. 그러면서 제 머리채를 휘어잡아 뒤흔들기 시작했어요. 이리저리 휘둘리며 가만히 있다간 정말 죽겠다 싶었어요. 필사적으로 소나기에서 벗어나 병실을 뛰쳐나가는데 제 뒤통수에 대고 다시는 나타나지 말라며 악담을 퍼붓더군요. 정말 너무한다 싶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러는 건지 너무 억울해서 뒤돌아 시아버님을 쳐다보는데 그 순간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시아버님은 당하는 저를 그저 쳐다보실 뿐이었어요. 마치 강 건너 불구경하듯.
내가 그런 수모를 당하는 게 당연하다는 듯이요. 모르는 사람을 보는 것 같았고 그 순간 저의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말았어요. 저는 그 길로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들을 데리러 갔어요. 하지만 이미 한 발 앞서 시아버님이 아들을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죠. 급하게 시댁으로 걸음을 돌렸지만 차마 그 앞에서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일종의 트라우마였죠. 시어머니께 받은 충격이 너무 강해서 초인종을 누를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저는 시댁에서 내쫓기게 되었습니다. 살던 집은 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었는데 어느새 부동산에 내놓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아들도 시아버님이 데리고 다니시며 저와는 철저하게 선을 그으셨어요. 저는 아들을 데려오고 싶었어요. 경찰의 도움을 요청해보기도 하고 시댁집 앞에서 울면서 애원도 해봤지만 시부모님은 들은 척도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저를 정신병자로 몰아가셨죠. 방법이 없었습니다. 모두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이 제게는 없었어요. 마지막 희망인 남편이 다시 깨어나는 수밖에는 아무런 희망이 없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남편을 찾아갔어요. 낮에는 일을 하고 밤에는 남편 곁에서 쪽잠을 자면서 손도 주물러주고 다리도 주물러주면서 제발 깨어나라고 빌었어요. 당신만이 날 살릴 수 있다고 미동도 않는 사람에게 눈물로 사정을 했어요. 그렇게 장장 3년을 남편은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기적적으로 그가 다시 눈을 떴어요. 그날도 다른 날과 마찬가지로 남편의 손을 주물러주고 있었는데 작은 움직임이 느껴졌어요. 누적된 피곤에 잘못 느꼈다 보다 하고 넘기는데 남편이 저를 부르더군요. 지은아. 여보, 세훈 아빠? 당신이야? 당신 깨어난 거야? 미안해. 남편의 첫 마디는 미안해였어요. 마치 그동안의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는 듯이 저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더군요. 저는 눈물이 앞을 가렸고 누워만 있느라 몰골이 엉망이 된 그 사람을 끌어안았어요. 우리 둘은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걸 정상으로 되돌리는 일만 남았다며 다행이라고 수도 없이 말했어요. 그간의 일을 모두 알게 된 남편은 크게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시댁을 찾았어요. 휠체어를 타고 멀쩡하게 나타난 아들을 보고 시부모님은 크게 놀라시더군요. 진혁아, 깨어난 거니? 제 이름 부르지도 마세요. 어떻게 제처에게 그러실 수가 있어요? 아들, 그건 다 아들을 위해서. 당신은 그 입 닥쳐. 어디서 날 위한다는 소리가 나와. 당신이 그러고도 인간이야? 남편의 기세에 두 사람은 당황하며 입을 닫았어요. 그 사이 저는 3년 동안 못 봤던 아들을 챙겼고요. 얼마나 컸는지 3년이란 시간이 야속하게도 아들은 많이 자라 있었어요. 이제 저 연 끊을 겁니다. 저 더 이상 아버지 아들 안 해요. 저 여자 치마폭에 쌓여서 행복하게 살아보세요. 이 자식, 애비한테 할 소리냐? 아버지는요? 제가 정신을 놓고 있으면 아버지가 제 식구들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저 사람 덕분에 저 다시 깨어난 거예요. 저 사람이 나 살렸다고요. 저 이제 아버지 필요 없습니다. 차라리 고아로 살겠어요. 남편은 눈물까지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그 기세 앞에서 두 사람은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더군요.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과 인연을 끊었고 다시 한 집에 살게 되었어요. 어렵게 다시 찾은 우리 가족이 얼마나 소중하던지 한동안 저는 꿈인지 생시인지 헷갈렸어요. 그만큼 간절히 바랬던 모습이었기에 남편도 아들도 너무나 소중했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 체력이 떨어진 남편을 대신해 생활비는 제가 벌러 다녔어요. 대신 남편은 그동안 아들과 못 보낸 시간을 함께 보냈죠. 3년 동안 강제로 떨어져 지내서 처음엔 저희를 어색해하던 아이였지만 금세 적응을 해줬고
못난 엄마 때문에 고생한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잃어버린 3년의 시간을 보상하기 위해서라도 함께하는 시간을 더 많이 가졌어요. 아들도 엄마 아빠의 그런 노력을 아는지 잘 따라와 줬고요. 아들의 8번째 생일을 맞이하게 되어 맛있는 저녁을 해주기 위해 장을 잔뜩 봐서 들어가는 길이었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맞추려고 일터에서 조퇴까지 하고 일찍 들어가는데 우리 집 현관 앞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겁니다. 누군가 싶어 자세히 보니 시아버님이었어요. 아버님이 여긴 웬일이세요? 쌓여있는 감정 때문에 말이 곱게 나가지 않았고 날카롭게 묻는 저에게 아버님이 조심스레 말을 꺼내셨어요. 그동안 잘 지냈니? 진혁이나 세훈이도 잘 있고? 네,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진혁씨, 아버님 보면 흥분할지도 몰라요. 지금 재활 중인데 안정이 중요하신 거 아시죠? 그래, 내가 반갑지는 않겠지. 그런데 에미야, 지난날 내가 잘못한 것을 너무 잘 안다. 제발 부탁이니 진혁이와 잠깐만 얘기할 수 있게 해다오. 시아버님은 저에게 사정하셨고 별 수 없이 집 안으로 들어오시게 했어요. 집 안에 있던 남편은 아버님을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지더군요. 할 말이 있어 찾아왔다는 말에 맞아 분전박대하지 못하고 자리에 앉았죠. 네가 나와 인연을 끊겠다고 한 뒤로 곰곰이 생각해봤다. 지난 날들 내가 큰 죄를 지었어. 에미와 세훈이한테도 면목이 없다. 제가 인연을 끊겠다고 했잖아요. 왜 찾아오셨어요? 남편도 말이 곱게 나가지 않더군요. 저도 아무 말 없이 곁에 묵묵히 있기만 했고요. 저희를 가만히 보시던 아버님은 갑자기 무릎을 꿇으셨어요. 그 여자하고는 이혼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한지 알겠어. 그 여자가 못된 말로 우리 사이를 이간질하려고 했고 내 재산을 욕심내고 있었다는 걸 미처 몰랐어. 하지만 이제 안다. 그리고 나에게 너희들이 소중하다는 것도 잘 알고 있어. 염치 없지만 나를 다시 받아주면 안 되겠니? 남은 여생 나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 아버님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을 이어나가셨고 끝엔 눈물까지 보이셨어요. 남편이 혼수 상태가 되었을 때 아들을 한 번 잃었다고 생각하시다면서 2번이나 아들을 잃을 순 없다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에 남편도 눈물을 보이며 천천히 아버님의 손을 잡더군요. 그리곤 곧 서로를 부둥켜 안았어요. 그렇게 두 부자는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희는 아버님과 집을 합쳤어요. 넓은 집에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하시다며 함께 사는 게 어떠냐고 저에게 조심스레 제안해 주셨거든요. 같이 살자고 말씀하시는 게 얼마나 힘이 드셨을지 알았기에 저는 흔쾌히 그러자고 했습니다. 사실 아버님을 향한 제 감정들이 없어졌다고 할 수는 없었어요. 아직도 저를 차갑게 쳐다보셨던 그 눈빛이 떠오르거든요. 하지만 아버님은 변했다고 하셨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도 아버님을 믿어보기로 했어요. 집안의 어른으로서 잘못을 인정하시기 힘드셨을 텐데 먼저 저희에게 사과를 해주신 그 진정성을 믿어보기로 한 거죠. 그렇게 다시 한 가족이 되고 저는 둘째 딸을 낳았어요. 첫째와 토울이 많이 나서 살짝 걱정은 했지만 아이가 또 우리 가족에게 웃음을 주며 하나로 뭉치게 해주더라고요. 아버님도 딸아이는 처음이라고 하시면서 엄청 좋아해 주셨어요. 아버님은 둘째 소녀가 대학에 들어가는 건 보고 죽어야지 하시면서 건강관리를 참 많이 하셨어요. 운동도 빠지지 않고 하셨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시면서 80 나이에 잔병치레도 없으셨죠. 그런데 몇 해 전 생긴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 전 심장마비로 갑자기 돌아가시게 됐어요. 준비 없는 이별이라 저희 가족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아버님 말씀처럼 둘째가 다 클 때까지 정정하게 계실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바이러스 때문에 소규모로 장례식이 꾸려졌고 가족들만 모여 조용히 치르게 되었는데 그때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바로 이혼한 새어머님, 그 여자였죠. 장례식장에 그 여자가 나타났을 때 남편도 저도 깜짝 놀라서 당황했어요. 남편은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냐면서 큰 소리도 쳤고요. 그러자 그 여자가 내가 불청객인가 아는데 절만하고 갈게. 떠나는 사람 마지막 인사만 하게 해줘 제발. 이렇게 말을 하더군요. 마지막으로 본 게 몇 년 전이었는데 그동안 고생이 많았는지 행색이 많이 초라했어요. 그 여자는 아버님의 영성사진 앞에 절을 하면서 오열을 하더군요. 무슨 말을 하던데 제대로 들리지도 않았어요. 한참을 울어대더니 식사도 하지 않고 신발을 신더군요. 그러고는 곧 나가버렸어요. 초라한 뒷모습을 보는데 자업자득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 가족에게 한 짓을 고스란히 되돌려 받는다고요. 요즘 저희는 한적한 시골에 전원주택을 짓고 살고 있습니다. 남편의 건강을 위해 아버님의 장례가 끝나자마자 모두 정리하고 이쪽으로 이사를 왔어요. 느리게 사는 이곳에 와서 보니 제가 얼마나 여유 없이 살았는지 알 것 같아요. 이곳에서 저희 가족 건강 챙기면서 행복하게 쭉 살 겁니다.